안녕하십니까, 손정아입니다. 한국 FA 산업 생태계를 파헤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한국 FA 산업이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피지컬 AI 등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전방 산업들을 뒤에서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FA 산업의 생태계를 모르면 반쪽짜리 투자에 그치기 쉽습니다. 40년간 현업에서 FA 설비를 직접 설계하고 개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FA 산업의 진짜 생태계를 가감없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FA 산업의 구조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FA는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을 자동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가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 설비는 펜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유틸리티 설비는 크게는 4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동하고 관련되는 부분, 전기나 공학, 진공, N2 등등 어떤 기기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환경. 그 청정, 그 다음에 공장 내 압력, 제습, 배기 등등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청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티클 관리를 해야 되고, 제약 공장도 마찬가지죠. 식품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청정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유틸리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공장 내 압력, 그 팹 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양압을 걸어줘야 됩니다.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야 파티클이 관리가 되죠. 계속 필터링 돼 있는 공장이 있으면은 공장 내 압력이 여기가 높으면은 외부의 공기가 안으로 유입이 안 되겠죠. 그리고 외부의 공기가 들어가는 이 경로에는 필터를 넣어서 필터에서 걸러가지고 내부에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청정하고 공장 내 압력을 같이 세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습, 제약 공장이라든지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습기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 내에 실제 장비가 가동되는 그 팹 안에는 습기를 제거하는 그 제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어떤 오염되어 있는 공기들, 보통 이제 가공 공장에서 보다 보면은 흉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도 에칭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그 가스들이, 유해한 가스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가스들을 배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유틸리티 설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용 원료가 투입되는 그런 설비들도 있습니다. 가스를 공급한다든지 화학약품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폐액이나 폐가스 등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이 폐가스 해소하는 부분들은 이 배기하고도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방, 안전, 방제, 에너지 절감에 해당하는 유틸리티들도 있습니다. 소방 설비, 안전 설비, 에너지 모니터링 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장을 돌리기 위한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설비들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인프라 설비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장에 각각 공정들이 있습니다. 가공하는 설비들이 있고, 조립하는 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품을 에이징하는 설비도 있고, 부품이나 조립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그런 설비도 있고, 포장하거나 아니면 적재하는 그런 설비들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전용 설비들, 이런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각각 공정의 설비들이라고 하죠. 공정 설비.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공정 설비들을 통합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설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제어를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설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들을 날라주고 이동시켜주는 물류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갖춰져서 공장이 구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FA 기업군 품목별 4대 분류로 좀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장치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유틸리티 설비와 같이 장치산업의 특성이 큰 회사군들이 있고, 탱크 제작, 배관 설비, 큰 규모의 전력공사 등이 해당이 되겠죠. 설비 투자의 규모 경제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이제 한양 ENG, 신성 ENG, 성도 ENG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공정 전문화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기술 전문화된 공정 장비를 오랫동안 해온 회사군들이 되겠고요. 와인딩이라든지 비전, 에칭, 레이저, 엑스레이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글로벌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독점 특허 기반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CMS, 코엠 등과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용 컴포넌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단일 전용 기능을 가진 표준화된 컴포넌트 특성의 회사군, 로봇이나 전용 센서, 독보적인 컴포넌트류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통한 단가 경쟁력 및 품질 우위에 있는 회사들이 되겠고요. 대표 기업으로는 키엔스라든지 옴론, SMC, THK, 국내에서는 SPG 같은 회사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장비 전체 시스템을 기획하고 최적의 장비를 외주 또는 자체 개발로 구성하는 회사분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중규모 이상의 시스템을 총괄 설계하고 제작해서 셋업까지 끝내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SFA, 톱텍, 원익 IPS, 아바코 등과 같은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FA 공급망의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고객사가 이제 엔드 유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그 다음에 부품 공급사가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데요. 어떤 장비들 같은 경우는 뭐 1차 벤더에서 끝나는 장비들도 있지만 어떤 라인 형태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1차에서부터 3차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엔드 유저는 이제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자동차, 삼성 SDI,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고요. 완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글로벌 대기업군이 있고 대규모 자본 투자 결정을 주도하며 라인 전체의 스펙을 지정하고 지휘하는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티어 1, 1차 벤더 레벨로는 SFA, CMS, 하나기술, 아버커 등과 같은 턴키 장비사, 턴키로 라인을 수주해서 제작하는 회사들이 되겠고요. 수천억 원대 매출의 메이저 장비사들입니다. 라인 전체를 턴키 베이스로 수주하고 하이 벤더들을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티어 2는 전문 모듈이나 서브 시스템 협력사들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일부 업체는 최종 고객과 직거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술 중심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영업력 한계로 2차 벤더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어 2에서는 티어 1에 장비를 공급하고 티어 1에서는 티어 엔드 유저한테
공급을 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티어 3 같은 경우에는 가공 및 정밀 기구 조립 협력사입니다. 매출액 300억, 딱히 이제 300억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 300억에서 한 500억 이하 정도 되는 그런 중소 인가공 업체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기술 장벽이 높지 않아 납기와 원가 제어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회사들입니다. 이 티어 3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엔드 유저에게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공급을 하더라도 일부 서브 유닛들, 특화되어 있는 서브 유닛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2차 벤더나 1차 벤더를 통해서 엔드 유저에게 최종적으로 납품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파츠나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죠. 기성품 공급사 및 후처리 인가공사, 표준 구매품 및 가공 소재를 공급하고 후처리 등 추가 정밀 인가공 업체들이 다층적 사슬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FA 공급망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장비의 유형이나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레벨로 1차 밴더에서 끝날지 3차 밴더까지 갈지 어떤 경우에는 4차 밴더까지도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공급망 설계 기획 역할과 역량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설계 기획하는 역할 및 역량 범위. 최종 고객은 공장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 및 총괄 기획을 담당하며 초기 공정 개발 기술 및 핵심 사양 요건을 공급망에 제공합니다. 1차 벤더하고 2차 벤더는 전체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해서 라인별 세부 설계를 수행을 하고 사양을 결정합니다. 직접 장비를 설계하며 품질 및 일정을 종합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3차 벤더는 공정 단위의 설비를 가공하고 제작하고 그런 역할에 집중합니다. 자체 설계 능력 외에 상위 벤더의 도면을 받아서 정밀 제작하는 역할을 병행합니다. 설계를 어디서 하느냐? 거의 대부분은 1차 벤더, 2차 벤더에서 직접 설계를 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설계를 직접 하지 않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벤더까지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 설계가 결국에는 장비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1, 2차 벤더에서 설계를 해서 3차 벤더 쪽으로 도면만 제공하는 그런 형태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S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도면을 직접 설계를 하고 도면을 여기서 생이센터 같은 데서 도면을 제작을 해서 1, 2차 벤더로 내려주는 경우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최종 고객이 엔드 유저가 직접 설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좀 상세하게 각각 그 단계별로 해서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종 고객은 공장 전체 기획 및 총괄 관리를 합니다. 설계 이니셔티브와 방향성을 수립을 한다. 최종 고객은 생산 시설의 전체적인 마스터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전체 공급망이 따라야 할 핵심 공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중추적인 기획의 주체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써야 될 장비들이 어떤 사양을 가져야 되고 어떤 품질에서 장비가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당연히 기획을 하고 사양을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장 전체 기획 및 세상의 레이아웃을 설계를 하고 공정 개발 시 기초 기술 정보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급망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지금 그 레이아웃 설계의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1, 2차 밴더에서 1차 밴더나 2차 밴더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예, 갖다 주면은 이 도면을 가지고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접 모든 것을 설계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장비 특성들이 다 다른데 최종 고객이 그거를 설계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최종 고객이 어떤 사양을 주게 되면은 1차 벤더에서 그 사양들을 가지고 레이아웃 설계를 해서 고객한테 제출을 하고 그 제출된 레이아웃 각 공정별로의 공정별 장비의 레이아웃을 전체 레이아웃에 반영을 해서 사이즈가 맞다 틀리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2차 벤더는 엔지니어링 설계의 핵심 허브가 됩니다. 시스템 설계 및 제작 품질의 완결성을 책임을 지는 것이 1, 2차 벤더입니다. 1차 및 2차 벤더는 최종 고객이 정의한 탑다운 요건의 실질적인 기계 및 설비 구조를 변환한 가장 핵심적인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죠. 라인별 정밀 설계, 정밀 레이아웃 설계 및 상세 부품 사양을 확정을 하고 개별 공정 단위 장비의 독자적인 기계 전장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외주 제작 시 캐파 유동성 대응을 위한 하청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FA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1차 벤더나 2차 벤더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강한 파워를 기술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장비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3차 벤더는 전문 가공 및 도면 기반의 위탁 제작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공정 단위의 세부 설비를 위탁 설계를 받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도면 준수형 단순 가공 및 제작 조립을 하고 생산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하게 돼 있죠. 상위 벤더의 설계 로드가 심화되거나 특정 기간 제조 용량이 포화될 경우 즉각적인 가공 및 조립 외주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마찰을 해소하게 됩니다. 사실 3차 벤더 같은 경우에는 2차 벤더에서 떨어지는 일감들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나 아니면은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3차 벤더의 열악한 영업 상황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FA 산업의 생태계가 천수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이런 천수답 구조의 문제점이나 현상이나 문제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최종 고객사의 투자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 결정에 투자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의 운영이죠. 시장 개척의 불가능성, 고객사의 신규 라인 증설이나 공정 개선이 없으면 장비업체는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공급자가 시장을 리드할 수 없는 수동적인 구조죠. 그 다음에 사업 방향의 불투명성입니다. 고객사의 기술 로드맵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독자적인 사업 다각화나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불가능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벤더 회사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자 할 때 그 기술이 상위의 최종 고객이 원하는 기술이 아니다라 그러면은 그건 시장에서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사업 방향의 불투명성이 있죠. 니즈 기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R&D가 불가능한 구조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커스터마이징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품 판매가 불가능해서 각 고객사별 특수 공정에 맞춤형 제작만이 허용이 됩니다. 임의 개발에 위험이 있습니다. 고객 니즈 없이 선제적으로 개발한 장비는 재고가 되거나 폐기될 위험이 커서 공격적인 기술 투자를 져야 합니다. 기술 내재화의 한계도 있습니다. 범용성이 떨어지는 파편화된 기술 개발에 매몰되어 플랫폼 기반의 혁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같은 유형의 장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2차 전지를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되는 어떤 공정 장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장비를 삼성 SDI에 동일한 장비로 풀방 찍듯이 찍어서 만들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삼성 SDI의 제품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품과 다르고 같은 비슷한 제품의 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품질 특성, 공정 특성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장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특성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외형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거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른 장비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한 커스터마이징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회사가 자의적으로 어떤 R&D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진출에 사실상 불가능. 폐쇄적인 생태계에 갇힌 기술입니다. 전속 독점 계약의 족쇄가 첫 번째고요. 국내 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으로서 경쟁사 공급 금지 및 전속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죠. NDA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고 회사가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NDA 계약에 의해서 그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던 그런 장비들은 타 회사는 판매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글로벌 진출이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적재산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고객사가 공유하거나 소유하여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에 약합니다. 특정 고객사 사양에 최적화된 장비는 글로벌 표준 사용과 동떨어져 해외 시장에서의 범위적 매력도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했던 장비를 중국의 CATL에 납품할 수 있는가? 물론 기술력이 LG가 더 높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낮은 회사들은 상위 레벨의 회사에 공급했던 장비를 선호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표준, 회사의 공정 기준에 맞춰가지고 동일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표준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지속적인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갑을 관계 속의 한계 기업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단가 내고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있죠. 지속적인 거래를 미끼로 무리한 단가 인하, 요거는 장비 업체 영업이익률을 극도로 저하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관계사 우선주의. 대기업 내부의 밀어주기 관행으로 인해서 실력 있는 독립장비사들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제 영상을 이제 대기업 관계자분들이 볼 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내부의 사정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 국내의 많은 대기업들이 그 회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니면은 공급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에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다든지 투자를 해서 종속을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밖에 그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회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회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의 붕괴가 발생을 하죠. 투자 지연 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는 곧바로 시장 퇴출로 이어지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실제 최근 한 2년 넘도록 2차전지 쪽에 폐점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력 있던 회사들이 도산을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구조가 이제 어떻게 그 회사로 봐서는 타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종속돼 있고 그 시장에 투자가 없는데 회사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계속 받죠. 결국 몇몇 장비사만 살아남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중소업체들이 존재를 했다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90년대에서 한 2000년대 정도까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전에까지 얘기했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점점 규모가 커지는 회사들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더 커지고 결국에는 메이저급 회사들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 종속된 장비 제조 회사들이 ASML이나 텔, 그 다음에 AMAT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장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비 회사가 유망할까요? 장비 산업 특성의 품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플랜트성 아이템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의 공장 증설 인프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품목들이죠. 전형적인 대기업 중소형 아이템으로서 독자적인 매출 다각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정 전문화된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공정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글로벌 고객사로 다각적인 판로 개척이 가능하므로 가장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다만 공정 기술이 특정 산업에만 치중되어 있다면 해당 전방 산업의 자체 캐즘이나 침체기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컴포넌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은 표준화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사업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만 단위 금액이 작죠. 부품 단위로 계속 팔아야 되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 기대는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시스템화되어 있는 아이템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스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통합적인 라인의 빌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모습을 바뀌어 갈 수 있는 유연함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를 하다가 장비를 하다가 2차전지 장비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크게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될 때 LG 자체적으로 벤더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실제로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던 회사들이 2차전지 장비 쪽으로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당시에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2차전지 장비 쪽으로 넘어온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의 후광 또는 관계가 없으면 수주 공백기가 길게 갈 수 있어서 롤러코스터형 사업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을 봤을 때 장비 회사들이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회사 감사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매출이 어떤 해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어떤 해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롤러코스터형 사업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비 회사가 유망할까요? 사실은 가장 유망한 회사군은 공정전문화된 특품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될 겁니다.
앞에 회사, 대표적인 회사를 잠깐 다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공정 전문화된 품목. 이제 대표 기업들이 주성 엔지니어링, CMS, 주식 시장에서 장비 회사들을 볼 때 이 회사가 이런 공정 전문화된 장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컴포넌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시스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유형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회사는 이 공정 전문화된 품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회사들은 많지를 않아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코엠, 세메스 아마 이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뭐 2차 전지가 좋다, 시장이 좋다, 주식 상황이 좋다 그러면은 같이 덩달아 오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좋다 그러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유행성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공정 전문화된 품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서 그래도 조금 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죠. 글로벌 다각화한 어떤 영업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FA 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 FA 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사실은 뭐 이 얘기만 놓고 하더라도 몇 시간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길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짜 수박 걸타기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나 아니면은 이 FA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